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돈이 있으면 일단 내가 잘 먹어야 돼.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나면 야, 내 옆에 친구, 친지, 내 학생들이 아니 우리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외국도 잘 살아야죠. 인류가 다 잘 살아야죠. 야, 네 말이 정말 옳은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우리가 못 살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은 이기심을 키우고 노력해서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이기심의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방법만 있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잘 살게 한다? 그런 이타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네. 언더스탠딩이 야심차게 저희가 기획하는 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요거 기획하느라고 사실 요즘에 그 매일매일 하는 그 방송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얘기하면 안 되나? 네. 좀 언더스탠딩이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은 요 사실 시리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사활을 걸고 언더스탠딩 운명을 걸고 이거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요것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렇습니다. 좋아요도 해주시고 여기저기 좀 추천도 해주시고 해야 된다. PD들이 이거 할 때 엄청 반대했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힘든 걸 하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정말 저희 언더스탠딩 그룹의 사활을 걸고 하는 거라서 예. 매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시빌라이제이션 위대한 문명 시리즈. 네, 오늘도 김태우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님과 모시고 함께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그놈의 선진국 한번 밟아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우리 잘못하면 다시 구한말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어머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 예. 얘기를 좀 계속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끌어버린 대목이 어디냐면 뭔가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셨더니 많은 분들이 또 산을 또 올라가라는 얘기냐. 우리는 이 정도 산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렇지. 이제부터는 지금 배굶지는 않는다. 군대가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지. 그렇지. 언제까지 위로 계속 올라갈 거냐. 그런 그 많은 또 어찌 보면 듣다 보면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아서 여기에 대한 교수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야 되겠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바로 그렇게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프로께서 제기해 주신 행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데 사실 저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을 중심으로 행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점에 보면 행복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학교에 아마 행복연구소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행복도 연구하고 논문도 쓰시는데 그분들이 지적하지 않은 행복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그런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행복이 누가 더 행복한 거야. 이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행복을 어린애한테 물어보니까 야 꼬마 애들한테 야 행복이 뭐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 있어요. 네. 근데 야 엄마 아빠 손잡고 저 디즈니랜드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탁 먹고 베스킨 앤 라빈슨 그 아이스크림이랑 막 초콜릿 허쉬 초콜릿 막 먹은 애가 더 행복한지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동네 놀이공원 갔다가 붕어빵 사 먹은 애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행복한지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애매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지. 행복도 지수를 만들어서 측정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에 주관적인 행복하고 객관적인 행복이 있다. 그래서 행복도.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거면 너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 통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해피 플라넷 인덱스라고 영국의 좀 진보적인 신경제 재단에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는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 너 삶에 얼마나 만족하니?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 Are you happy? 라고 예.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기대 수명.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얼마나 오염됐나? 생태 지수. 이런 것을 조합해 가지고 HPI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주관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잘 만들어진 지표다.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주관적인 지표는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객관적인 지표는
야 저런 조건 하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 환경, 그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예 한마디 질문도 안 하고 너 월급이 얼마니, 예. 몇 시간 자니, 뭐 그런 근무 것만 시간이 물어보는 얼마니, 거예요. 대화를 얼마나 하니, 그 객관적인 숫자만 가지고 너는 행복해, 안 행복해, 딱 이렇게 찍어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수를 HDI 지수라고 부르는데 유엔에서 UNDP에서 개발한 지표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국민 소득이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저게 높을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 그다음에 기대 수명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는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 연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게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리스트를 보니까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야. 그래서 저건 왜 그럴까요? HPI 지수가 높은 나라가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트남 이런 나라가 1, 2, 3, 4, 5등을 했는데 객관적인 지표에 보니까 제일 바닥에 있어. 이야. 69위, 82, 128위 막 이래요. 반대란 얘기네 아예. 완전 반대네. 완전 반대. 근데 주관적인 행복이 제일 낮은 나라 보니까 노르웨이, 호주, 미국 같은 나라가 88위, 102위, 114위 바닥에 있는데 객관적인 행복에 보니까 1, 2, 3위 안에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뭐냐 저게?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는데 불만이 많은 거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재용 회장 혈액 검사하고 안승찬 기자 혈액 검사를 하면 안승찬 기자가 더 행복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지금 우리 안 대표가 그 언급을 딱 하셨는데 이게 정반대되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네. 근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해주는 그 요소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고픔이고 불행하잖아요. 또 하나는 배 아픔이다. 배고픔과 배 아픔. 저거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죠? 배고파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배고프다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금방 폭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둘 다 해결하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배 아픈 걸 좀 참고 배고픈 걸 해결하는 체제고 공산주의는 배 아픔을 배고픈 걸 좀 참고 배 아픔을 해결하는 체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배 아픔이 더 크다. 그래서 행복도에서는 느끼는데 불행하게 느끼는데 행복의 반대로 느끼는데 그러니까 부탄 이런 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한국 사람이 심성이 어떻다 그랬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엘 길버트 교수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 있는 수치가 복잡해가지고 조금 단순한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 졸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야 A라는 직장하고 B라는 직장이 있는데 A라는 직장은 월급이 5만 달러고 B라는 직장은 10만 달러인데 어디에 갈래? 그랬더니 다 10만 달러에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두 번째 질문에 그 5만 달러짜리 직장 A에는 다른 사람은 2만 불밖에 못 받는데 너만 5만 불 받는 거야. 닭머리 될 거냐? 근데 B라는 직장에는 다른 사람은 20만 불씩 받아. 너만 10만 불이야. 넌 10만 불이야. 어디에 갈래? 했더니 전부 A라는 직장에 간다는 거야. 물론 사실 요거는 이렇게 그 숫자만 보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미국에는 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생활 물가 지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대도시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있고 저 지방에 낮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건 이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만 해서는 설명이 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둘이 다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된다느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가속적으로 가속으로 발전한 건 초기에는 이 차이가 작고 뒤에 가면 차이가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농업사회에서는 부잣집이 자전거가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별 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집이나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쫙 오시면 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차 타고 다니는 자전거 탄 사람이나 비 오면 같이 비 맞고 더우면 같이 땀 흘리고 별 위화감이 없어. 예. 근데 요새 그 설이나 명절에 고속도로에 차가 꽉 막혀서 안 움직이는데 예. 이제는 하늘에 제트기 드론 타고 고향에 촥 가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과거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작은데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가난한 사람 상태도 좋아지고 그 부자들은 더 부자가 돼서 격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둘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격차가 커지는 거야. 네. 가난하면 격차가 줄어드는 거야. 격차가 줄면서 부유해질 수는 없나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발전 원리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예요. 지금 이 프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부자가 되고 격차가 다 줄어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정답이죠. 참 좋은데 이 이상 좋은 답이 없죠. 뭐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해결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 같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 같이 생산량이 사회적인 격차라는 건 늘 있는데 예. 그 퍼센테이지는 있는데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너무 그냥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인센티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는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이 나라가 노력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업 사회가 못 살게 된 이유가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무도 추가적인 노력 안 하지.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해서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네. 근데 가속하는 사회에 오면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점점 커지니까 점점 더 미친 듯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기업하시는 분이 동남아시아나 뭐 이렇게 농업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리시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일 열심히 하라고 보너스 탁 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걔네 돈 떨어질 때까지는 안 나와. 인센티브가 없어. 일도 안 해. 왜냐하면 농업 사회에 일을 더하면 인센티브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삶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가 커지면 내가 돈을 버니까 엄청 많이 버네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일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 프로가 얘기하신 것처럼 격차가 줄어들고 다 같이 잘 살게 될 수가 없는 게 격차가 줄어들면 다 같이 못 살게 돼. 앞에서 격차가 늘어나면 뛰는 사람 없으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의 연봉의 격차를 매우 줄여놓으면 그러면 관중이 없어진다. 그렇죠. 재미가 없어지고 예. 사람 똑같은데 뭐하러 더 열심히 해?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에 근거한 거예요. 이기심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으면 이타심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타심이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자기를 좋아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니에요. 이타심은 남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남의 이익을 우선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이제 남들이 이타심의 예를 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심의 범위가 확장된 거다. 예. 내가 조금 돈이 있으면 일단 내가 잘 먹어야 돼.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나면 내 옆에 친구, 친지 좀 다 우리 이기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민족, 우리 커뮤니티, 우리 국가, 동물, 그죠? 더 여유 있으면 동물. 근데 동물은 먼저 들어오고 식물은 늦게 들어와 그것도. 그러니까 왜냐면 동물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거든. 그렇지. 맞습니다. 동물이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서. 이쁘거든 걔가. 나하고 가까울수록 더 챙기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기심이다. 이타심은 멀수록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타심은 없죠. 그렇지. 그런 건 그래서 없죠. 집 팔아서 설악산 흔들바위 닦고 뭐 이런 사람 있어야지.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외계에 있는 우주인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타심이란 말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지적인 발달하고 그러면 이기심의 범위가 점점 확장돼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이 이유를 설명할 때 학생들이 아니 우리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외국도 잘 살아야죠. 인류가 다 잘 살아야죠.
야, 네 말이 정말 옳은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우리가 못 살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은 이기심을 키우고 노력해서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이기심의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방법만 있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잘 살게 한다, 그런 이타심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의 덕을 더 보려면 빌 게이츠의 욕심을 일단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국가 발전 원리라든가 이걸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서 반복될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인간은 점점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라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예. 제가 그 강의를 직접은 못 보고 제가 그 강의 그 캡처한 걸 하나 여기 올렸는데, 이 돈이라는 건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발 하라리는 아주 인류 전체 아주 원시 그 시대부터 생각하니까 그 경제력을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힘은 점점 증가하는데 행복도는 수렵 사회나 농업 사회나 이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이 힘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행복해지. 그다음에 이스트린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행복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경제가 성장률이 몇 %씩 성장을 해. 근데 국민 행복도 조사해보니까 그 자리야. 그 우리 미국 사람이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다시 세계 각국의 국민 소득하고 행복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 소득이 몇천 불에서 만 불 이렇게 올라올 때는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 행복도가 증가하는데 이 국민 소득이 15,000불에서 한 2만 불 수준 되니까 경제가 더 발전해도 더 행복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경제는 행복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산업혁명과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시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야, 차 없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조그만 차를 샀어. 그러면 걸어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하냐? 엄청 행복하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더 행복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익숙해지지. 조그만 차보다 돈도 벌어서 더 큰 차를 샀어. 예. 그럼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익숙해져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 예. 이게 바로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해도 행복도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덧셈 행복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근데 뺄셈 행복으로 보면 내가 큰 차,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차를 이제 없어졌어. 아, 죽을 것 같지 그럼. 조그만 차에 달라 그러면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 걸어 다녀. 미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덧셈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늘지는 않는다. 예.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네가 더 행복하지는 많이는 않아. 예. 많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곧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 예. 항상. 그래서 유지된다는 거죠. 예. 행복도는.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건 덧셈 행복인데 뺄셈 행복으로 해볼 것 같으면 그게 없어지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불행해지지. 올라도 행복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뺄셈으로 해보면 없어지면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갖지 말았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오손도손 뭐 배는 고프지만 잘 살았잖아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갈래? 그건 지옥이에요. 절대 못 돌아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지. 아마 행복을 얘기할 때 덧셈 행복과 뺄셈 행복으로 얘기한 게 저 이외에 또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행복해지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행복해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뒤로는 안 간 거니까. 그렇죠. 뒤로 가면 엄청 불행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저게 생각해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나서도 한 일주일 지나면 그로 인한 행복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니까 뭘 더하지 자꾸. 그렇지. 아니 그냥 행복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그럼 거예요. 아직 맞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는 선풍기 만들고 있을 거야. 맞습니다. 선풍기 만들어서 부자 되고 나니까 예. 새 집 하나 샀는데 그래도 마음이 허전한 거지.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지. 그거 그대로 만족했으면 그게 그렇지 사실. 끝도 없이 달려야 되는 운명이군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뭐 젊은이가 있다. 그게 뭐 누구든지 좋아요. 대한민국 젊은이, 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올랐으면 좋겠지 당연히.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죠. 얼마 올랐으면 좋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기대가. 그러면 얘 봉급이 하나도 안 오르면 행복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엄청 불행해지죠. 그렇지. 아니 경제적으로는 똑같은데 왜 불행해지냐? 기대만큼 안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월급이 올라도 10만 원만 오르면 20만 원 안 올랐으니까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짜증나지. 그럼 20만 원 오르면 어떻게 되냐? 행복이 그냥 유지되는 거야. 그냥 뭐 이 정도는 해줬어야지라고. 인간의 기대예요. 아.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20만 원 올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30만 원. 그러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속을 얘기할 때마다 꼭 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행복을 모르고 행복을 속인 거야. 실제로 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말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그 가족, 그 자녀 그래. 전부 다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이유가 이게 불행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둘이서 써서 그런가? 행복의 그 성장 속도가 줄기 때문이구나. 연애할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이게 막 각도가 이런데 결혼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꺾여도 막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식구가 막 늘어봐. 막 기하급수적으로 내 그냥 삶의 만족도가 확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야. 인간이 행복을 생각할 때 아직 인간의 지성이 덧셈 수준에서 뺄셈 수준까지 못 갔다. 이렇게 이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던 게 80년대 말 그쯤 월급이 봉투로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뭐 어떤 자리에서 토론을 하다가 대학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수학과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도 도고 동문학사를 더 많이 배출하고 불란서보다도 불어 불문학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 동문과 불문과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공부할 게 많고 정원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문과 교수님이 정색을 하더니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수학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만 하면 잘할 수 있었는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하기도 필요 없어요. 빼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동문과 12건 분이 수학과 교수님. 그 토론에는 이제 그 수학과 교수님이 완전히 완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빼기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더하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불행한 거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학 교수님들 그 토론했다는 그 지점에서요. 저도 요즘 이제 애들이 입시생이라서 무슨 과 뽑나 쭉 봤더니 과가 30년 전에 제가 그 입학하던 그 시절하고 비슷해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고동문학과가 필요한 시절도 있었겠으나 그게 지금과 똑같이 필요하냐? 내지는 그 이후에 더 달라진 산업들도 많은데 아직도 기계공학과 똑같고 인공지능학과는 뭐 언제 생기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안 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도고동문학과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도고동문학과 교수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뺏는 건 많이 불행해지니까 결사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놓고 나니까 원스텝 포워드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위정척사 운동 하는 게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거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다 갈아치우고 바꾸고 서양 문물 받아들이는 게 마음 불편하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교수님들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수님? 교수님이시니까. 교육 개혁은 너무 어렵고 네. 또 제가 뭐 깊이 연구한 분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스템 엔지니어링 교육이 잘 되는 나라는 무조건 성공하고 그거 안 되고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앞으로는 더 심할 거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자꾸 인식을 해서 여론으로 압박하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표 내게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뭐 대통령, 정치인, 이 국가 통치자들이 이 그 과학과 기술과 미래, 스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개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에서 자체 개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죠. 사실은 외부적인 힘들죠. 쇼크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하는 분들, 저도 뭐 평생 교육자였고 대학 교수 생활을 해왔지만 교육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분명한 거는 미래로 가야 된다. 과학과 기술로 가야 된다. 그거를 빼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게 안 확실히 되면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죠. 우리는 행복이 더 불행해진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불행해진다.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죠. IMF 때 엄청 불행했듯이 거꾸로 예. 가면 불행해진다. 일제 강점기에 훨씬 더 불행했듯이 아. 앞으로도 그렇게 불행해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개혁의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저항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분들의 저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거를 더 빼앗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 하더라도 지켜야 되니까 내 마이너스 행복이 마이너스 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위정척사 운동 하시던 분들도 그게 내가 위정척사 운동 조금 더 해서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문제라든가 그게 기득권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이제 생계의 위협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위협.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한테 자가용 비행기를 뺏는다는 건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그렇지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죽으라는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하나 내놔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게 공포일 수밖에 없고 예. 그건 사람의 심리니까 어쩔 수 없고 예. 그래서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농부가 일자리를 잃고 뭐 무슨 산업이 나오면 누가 일자리를 잃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타다라고 하는 서비스 나왔을 때도 예. 타다로 인한 효능감이 크지만 일자리 잃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스텝 포워드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훌륭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혁명의 개혁이라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거 할 때 뭔가 잃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건 그게. 너무 저항이 커진다. 너무 커진다. 이거는 굉장히 그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그 고통이거든요. 예, 그게 예. 뭐든 간에. 예. 그래서 요즘 그 산업혁명도 좋긴 좋은데 이 프로가 얘기하듯이 도고동문학과 교수님 없애고 그 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말은 쉽지만 그 교수님은 완전히 저는 뭐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나라도.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이기심일 수도 있고 예. 이기심이 아니라 그런 세상, 과거의 세상밖에 못 봤기 때문에 진짜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주장할 착각하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정척사를 주장하던 그 대한민국의 유학자들이 예. 산업혁명 있는 좋은 세상을 모르니까 진짜 과거의 세상, 그 주자학으로 왔던 조선 세상이 네. 세계에서 정말 인류 문명사상 제일 좋은 세상인 줄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조선에서는 실패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큰 측면이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사회가 오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는 그걸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후쿠자와 유기치가 그 게이오 대학의 설립자죠. 근데 이 사람이 서양 사정, 학문의 권장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서양 사정이라는 책이 그게 원래 이렇게 한 챕터씩 조그맣게 해가지고 출간해서 다 합치면 400만 부인데 예. 두꺼운 책으로 다 묶어가지고 22만 부가 팔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 인구가 3천만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메이지 유신 전에 22만 부가 팔렸다는 거는 그렇지. 일본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양의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좋은 사회로 갔는지를 다 읽어서 알고 있은 거예요. 근데 조선에 그때 위정척사하던 이항로 최익형 같은 어른들은 서양 사람들은 저거는 갑각류 동물이다. 바다 생물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야. 예 우스갯소리로 그 외국에서 기자가 왔는데 그 조선 사람이 꼬리가 어딨냐고 옷을 들춰봤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세상에. 우리가 미래 그 산업혁명 사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일단 모르니까 이기심이고 뭐고 생기기 전에 그냥 지금 싫구나. 예, 이 세상이 좋은 거고 새로운 거 다른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을 흉내내서 책을 쓴 사람이 유길준 선생이 서유관문이라는 책을 썼죠. 예. 근데 뭐 본인도 그랬고 상당 부분이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서양 사정에 대한 모사본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게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은 서양 미국의 지리 교과서를 많이 베꼈어요. 그림도 베끼고. 그래서 앞선 문물을 소개한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예. 그 유길준이 그 책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썼는데.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자기 출판사에서 1000권을 무료로 인쇄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조금 돌리다가 금서로 지정돼 가지고 다 뺏기고 조선은 이제 완전히 그걸 모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가 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일본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를 안 거예요. 조선의 지식인들은 하나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 위정척사가 진심이었구나. 예, 그래서 진심이었죠. 영남 만민소, 그건 뭐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위정척사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첫째로는 알고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좋아 알았어. 그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한 게 예. 2%께서 지적하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알기는 알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모르는 걸 여전히 알리는 게 모르다. 가장 첫 단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안 다음에도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차를 마부인데 자동차가 들어오면 나 직장을 잃잖아. 그렇죠. 그럼 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지금 자동차 기술 배우라고? 나이 들어서 지금 못 배워.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해서 효율화되는 과정을 퍼레이토 옵티멈이라고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퍼레이토 임프루브먼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져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나빠지지가 않고 예. 좋아지거나 현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가 좋아지는 정책은 퍼레이토 임프루브먼트야. 그러니까 그건 아무 저항 없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대부분의 정책은 내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빠져. 저는 나빠져. 예. 자동차를 만들면 마차가 안 팔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마차 하는 사람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는데. 예. 그게 나빠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더 좋아.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100단위가 발전하고 마차를 못 만들어 가지고 10단위가 후퇴하면 100단위의 혜택 중에 한 20을 잘라내 가지고 너 손해 본 거 보충해 주고 조금 더 줄 테니까 너 양보해. 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다 되잖아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과 관료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어쨌든 그 저항을 달래가면서 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저항을 달랠 힘이나 능력이 없는 나라는 그 저항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권자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지식인들 예.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결정하는 거죠. 진짜 아트네요, 아트. 예. 아트. 그래 우리 한미 FTA 하면서 쌀 시장 개방할 때 딱 그거였잖아요. 예. 이거 개방하면 우리 죽으니까 FTA 하지 마라는 쪽과 FTA를 하는 게 파이가 더 커집니다. 거기서 쌀 시장은 특별히 더 보호도 해주고 요즘도 그래서 농촌으로 보조금도 많이 가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도 가는 하는 게 파이가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압적으로 일부 누를 수도 있고 예. 또 회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저항보다는 과거에 남으려는 저항보다는 미래로 가려는 힘이 더 커져서 이걸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이제 성공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렇네. 성공해 가는 과정이죠. 그걸 못하는 나라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넘어가려 그러면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예. 어려움은 있어가지고 사실 그 독재라는 건 나쁜 거거든요. 독재가 나쁜 거죠. 그건 누구나 알죠. 그걸 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후발국이 선진국을 쫓아가가지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독재자가 등장해. 근데 지구상에 있는 독재자가 100명 있다면 99명은 나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지금 저 사하라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왜 그 이상한 독재자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우간다의 이디아민 뭐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독재는 독재자인데. 하는데 뭐 성장도 없어. 그래. 어. 근데
성공한 나라 예. 보면 영국이 네덜란드를 따라갈 때 크로멜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했고 일본과 그 독일이 또 이렇게 영국을 쫓아갈 때 상당히 독재적인 군국주의 뭐 이런 체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발전할 때 그 리관휴라는 아주 독재자가 있었고 한국하고 대만에 장개석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있었고 지금 중국에도 독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도 독재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독재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네. 미국이 농업국을 산업국으로 바뀌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를 올려가지고 남북 간이 갈라져서 전쟁에서 6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도록 한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독재자지, 굉장히 그렇지. 독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링컨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독재자 뭐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데 행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독재적인 행적이에요. 어쨌든 한쪽의 희생을 강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읽은 어떤 책에 의하면 그 인디안 원주민들의 사형을 가장 많이 제가한 사인해서 사인. 집행한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독재적인 힘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독재자는 거의 다 나쁘지만은 후발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도록 했을 때는 독재자가 좋은 독재가 나타났을 때 그게 따라가는데 예외가 없더라. 독재적이 아닌 거는 쉽지 않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 대중이 미래 선진국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설득하기에는 시간 걸리고 조금 빨리 끌고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무리수를 두는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아주 당하고 힘들었던 분한테 야 그거는 필요하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들으면 화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문명사적으로 볼 때 약간의 무리수를 두지 않고 이렇게 따라간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선각자 중에 독재자이면 베스트인데 예. 선각자가 아니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독재자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최악이죠. 그건 최악이죠. 그래서 99%의 독재자는 나쁘다 않은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독재자가 이게 선각자이면 독재자인지 그렇지 않은 독재자인지를 당대의 민중은 구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작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이 많이 팔려서 일본 그 지식인들이 미래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그 언더스탠딩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 놀랬잖아. 내 말이 그 말이다. 예. 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네. 그래서 중요하네.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진짜. 영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 예.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가가지고 지구의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그 자손들이 자손만대 그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영국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그 왜 산업혁명이 되면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1810년에 러다이트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영국이 파견한 군대의 숫자가 나폴레옹을 격퇴하기 위해서 웰링턴 장군 휘하에 보낸 영국군의 숫자보다 많았다. 이런 기록을 제가 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그 반발을 어떻게든 정말 힘들여서 그러니까 영국이 나폴레옹하고 싸울 때 국군을 걸고 싸웠잖아요. 예. 지면 나폴레옹의 완전히 점령지가 되는 거고 예. 이기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그 정도 그 이상의 힘을 들여가지고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영국이 노력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굉장히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반발하는 사람들 거기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어쨌든 최소한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발전해야지 아버지 마부 너는 직장 없어도 돼. 네 아들이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 좋은 세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단은 3차 산업혁명인지 4차인지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산업혁명을 잘 받아들이면
어떤 세상이 올지 네. 일단 그거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무섭거나 위험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예. 알아야 일단 물가루까지는 가니까 네. 그것도 하고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또 따로 반드시 그러니까요.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 얘기까지 저희가 해드리면 저희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영업을 네. 위해서 네,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요 재밌을 것 같죠? 예. 재밌을 것 같은 요 와. 얘기는 또 다음에 한다. 너무너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가면 갈수록 이 시리즈가 진짜 한국 사회에 돌덩이 하나를 그냥 던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기자님 네. 지금 쉰이 넘어서 지금 이거에다 감동받으면 어. 이 인생 어떡합니까 이거? 왜 이제라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참 긍정적이긴 되게 긍정적이야. 이제라도 배워야지. 어? 알겠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갖고 올지에 대한 자, 이걸 일단 알아야 뭐 하자 말자가 결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굉장히 재밌게 이런 이야기 어디 그 다른 뭐 외국 대학원 이런 데 가면 절대 못 배웁니다.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으나 이걸 이렇게 다 중요한 것만 모아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데는 없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또 일부러 잘 안 가르치는다.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딩이란 채널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김태일 교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